들어오세요. 쉬는 시간이 아주 짧죠? 아주 그 수업 시간은 되게 긴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가끔씩 쉬는 시간 짧다고 자꾸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 거꾸로 해봅시다 그런 거야.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그거 좋나요? 그럼 아마 하루 종일 편 갖고 한번 공부해야 될 거야 아마. 자 봅시다.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64페이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아까 등록이라는 개념 보셨죠?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교재 보면 6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법 요건이다. 자, 이거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옵니다. 적법 요건이다. 적법하게 뭐 할 수 있다? 적법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 뭐가 된다? 불법, 소위 말하는 뭐예요? 무등록이 되죠.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기속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일신전속자라는 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못 넘겨요. 그래서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뭐 하는 거 금지한다? 양도대여. 자, 양도대여는 오늘 아마 뒷부분에 가서 배우겠지만 걸렸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그리고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원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뭐 영속성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설 등록 절차를 보면 등록 기준. 자, 등록 기준을 구비하는데 자, 이제 등록 기준. 자, 등록할 수 있는 자가 지금 누가 있어요?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일단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개업공개사 종류를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부칙이 있는데 부칙은 신규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이고 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여러분들이 교재는 뭐 자연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개인들. 자,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인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어떤 요건이냐? 일단은 당연히 뭐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어떻게 한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 결격 사유 요거는 오늘 마지막 시간 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일단 등록이 안 됩니다. 뭐 교도소 갔다 와든가 일정 기간 동안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아니 기본 요건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자, 실무 교육. 등록 신청일 전, 자, 등록 신청일 기준에서 몇 년이나 받도록 되냐면 1년 이내. 1년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교육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뭐 되는 거? 실무를 하는 거죠? 그럼 실무를 하면 거기에다 관련된, 자, 여러분이 실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실무교육은 자, 그래서 이렇게 실무교육, 기본적 교육이죠. 어떤 업종이든 아마 기본적 교육이 있을 거예요. 거의 전문적인 업종들은요. 자, 그래서 이런 실무교육을, 자, 등록 신청일로 기준으로 몇 년이나 받아라? 1년이나 받아라. 자, 그럼 1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업하겠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정상 개업 못하고 1년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이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합니다. 자,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해요. 자, 폐업했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 중개업을 하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한다. 그러면 실무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을 면제시킵니다.
이게 실무교육을 면제시킨 이유. 자,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한다면 실무교육 안 받는다. 자, 안 받는 이유는 실무안 까먹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실무교육을 1년 이내 받아주시면 된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하나의 요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요.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중개사무소는 일단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되는 1인 1사무소 원칙입니다. 자, 한 사람은 뭐밖에 못 갖춘다? 하나의 사무소밖에는 일단 못 갖춰요. 만약에 자 사무소를 여러 개 뒀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이에요. 어쨌든 중개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뭐다? 1인 1사무소. 자, 그러면 이때 중개사무소는 어디에 게재된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돼요? 기재된 이렇게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갖춰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갖춰라. 근데 어디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어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그랬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가설 건축물 뭐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그럼 컨테이너 같은 경우 보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뭡니까 사무용이나 이런 걸로 쓰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 어떤 뭐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공사장 컨테이너 있죠. 공사장에 사무용으로 해가지고 거기 인부들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컨테이너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설 건축물은요 일시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용도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이 건축물을 다 지을 때까지라는 용도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자, 다만 가설 건축물 대장이 아니죠. 근데 일반적인 건축물인데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이라고 표현됐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준공검사, 이러면 이제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 사용 승인 이런 걸 받았죠?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가능해요. 자, 다만 이제 건축물 대장이 없을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서류에서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소유하거나 아니면 전세 아니면 임대차 그리고 뭐가 된다? 사용대차. 자, 소유하거나 아니면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확보하라 그랬어요. 소유하는 것은 내 걸로도 감정한 거죠. 자, 그러면 전세나 임대차 부분 보죠. 사용대차가 뭐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사용대차라고 그러고요. 자, 이때 전세나 임대차일 때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임대차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임대차 같은 경우일 때 반드시 누구 명의로? 본인 명의로 임대차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남의 사무실에 어떻게 돼요?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임대차하지 않고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남이 임대차한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문제 가끔 나왔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실무상에서는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사무실에 사용 승낙서가 이제 별도로 첨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뭐가 된다?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 예, 공개사인 개업중개사로서의 이제 등록 기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1년 이내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갖춰주면 되죠. 어디에 기재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어디엔 안 돼요? 가설건축물대장 안 되고, 소유하거나 전세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하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로 안 해도 된다. 자, 요거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이제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법인으로서 등록 기준. 자, 일단 법인 하면 여러분들 흔히들 뭐예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법인으로서 하려면 일단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지만 된다. 자, 상법상 회사로 설립해줘야지만 되고요. 기본적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 자본금 5천만 원 이거야 뭐 액수야. 여러분들 이제 금방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지만, 자, 일단 상법상 회사라는 개념을 보죠. 자, 여러분들이 교재도 상법상 회사의 개념이 아마 69페이지인가요? 68페이지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고요. 상법상 회사가 69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저랑 여러분들 교재 똑같죠? 네. 교재 똑같은데 왜 갑자기 페이지가 여러분들은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을 얘기했고 저는 이제 상법상에서만 얘기한 건데 페이지가 좀 틀리네요. 자, 일단 69페이지 상법상에서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법상 회사가 이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등록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면 되고 이걸 이해하지만 또 요거 말고도 다른 것을 갖다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법상 회사에는 크게 5가지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주식회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유한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주식회사, 그 다음에 또 유한회사가 있고요. 이거와 비슷한 유한 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명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합자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는 합자회사가 마지막으로 나왔네요. 저는 이제 한명합자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요.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의 간소한 절차를 해서 비슷하면서도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일단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경영과 출자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출자와 그 다음에 또 뭐가? 경영이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 자, 그러면 출자자.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주식회사죠. 자, 주식회사의 출자자가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주주들이죠. 자, 그러면 주주들이 직접 경영하는 거 아니죠? 자, 그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뽑아요? 경영진을 뽑죠. 그 경영진을 뭐라 그러나요? 임원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때 이 경영진을 출자자가 뽑는데 이 경영진을 뭐라 그런다? 경영진을 임원이라 그러죠. 자, 임원. 주식회사 임원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죠? 임원진, 이사, 감사 떠올리죠. 이사, 감사, 임원진이죠. 거기에서 대표를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표이사. 자, 바로 이사 선임권이 어디 있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사 선임권이? 네, 주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 선임권, 즉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직접 주주들이 경영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영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출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유한회사도 일단 임원진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비슷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한책임회사는요, 임원진이 없고 그냥 여기서는 뭐겠냐면 그 대표자 한 사람만 일단 뽑아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업무집행자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 이런 사람 없이 업무집행자 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출자권에 대한 뭐 양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뭐 그런 차이점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 없고, 자, 이거는 자,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흔히 알아야 될 부분은 유한 책임에서는 임원진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만 있어. 대표 한 사람. 그 대표자는 뭐라 그런다? 업무 집행자라는 거예요. 자, 업무 집행자 그 한 사람이 그냥 경영하는 거고, 자, 유한에서는 이렇게 임원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유한 책임에서는 이사진 같은 거 없고 업무 집행자는 대표 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을 뿐이니까 유한회사와 유한 책임사는 제가 조금은 그냥 같이 묶어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차이점이고, 뭡니까?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출자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주식회사는 출자자의 인원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들 있죠? 주주들 몇 명 뭐 이내야 된다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유한회사는 출자자에 대한 인원수가 50 이내로 제한이 돼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좀 아무래도 작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차이점은 주식회사는 출자자에 대한 인원수가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는 뭐가 된다? 출자자에 대한 인원수가 제한이 된다. 그런 이제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임원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 상법에 있는 깊은 내용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임원이라는 이 개념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공통점은 자, 출자와 그 다음에 경영이 어떻게 된다? 통합되어 있다. 일체됩니다. 출자자가 뭐 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공통점은 뭐가 있다? 출자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 그럼 출자자가 뭐 한다? 경영한다. 바로 이 출자자가 경영이면서 경영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예, 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원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이 사원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들 뭘 생각하냐면 회사 직원들을 많이 얘기하죠. 사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사원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닌 뭐다? 출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법상의 사원은 뭘 얘기한다? 출자자를 얘기한다. 이 사람이 뭐한다? 출자해놓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겠죠? 자, 한명회사는 뭘로만 사원 중에서 뭘로만 구성되냐면 자,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런데 합자회사는요, 자, 무한 책임 사원과 그 다음에 또 뭘로?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돼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자,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거기 교재에 보면 무한 책임 사원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한 책임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 집행 권한이 있고 뭐 연대 무한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돼요. 자,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도 책임지지만 뭐에도 책임지는 거? 경영에도 책임지는 거예요. 자, 무한 책임 사원은 둘 다 출자와 경영에 모두 책임진 사람. 자, 그러면 여기는 합자회사는요, 무한과 유한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럼 이 유한 책임 사원은 뭐냐? 이거는 뭐만 책임지고 출자에만 책임지고 경영에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략.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유한이라는 게 뭐예요?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뭐만 책임지는 거? 출자에만 책임지고 뭐면 경영에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유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뭘로만 구성되고 무한으로만 구성되고 합자는 뭐와? 무한과 유한으로 구성되는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유한 책임 사원은 중개사법에서 적용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 중개사법에서는 유한 책임 사원은 중개사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요? 뭐에 책임 안 지니까. 그렇죠. 경영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죠. 뭐만 책임지는 거예요?
돈 투자하는 것, 즉 출자에만 책임지죠. 경영에 관여할 수 없어요. 자, 이 사람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뭐 되고 거기다 배당받아 가면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경영에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중개사법에서는 뭐만 적용한다? 무한. 자, 중개사법에서 이 사원은 무슨 사원만을 의미한다? 무한책임사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유한책임사원은 중개사법 적용하지 않는 거. 이유는 얘는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략 개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상법에 뭐 깊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누구? 바로 사원과 임원. 자, 앞으로 사원 또는 임원, 사원 또는 임원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경영진이다. 다시 한번 사원 또는 임원.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 경영진을 얘기한다. 만약에 이 회사가 잘못됐다. 누가 책임진다? 네, 사원 또는 임원이 책임진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 들어가도요. 나중에 이제 승진해가지고 이사급으로 이사로다가 올라가는 거 싫다 그러죠? 왜요? 일단 올라가면 책임져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이사진은 임기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사진으로 올라갔다가 임기가 한계가 가서 잘립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과장급 선에서 그냥 오래 버티는 게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쨌든, 자, 이 사람들은요, 경영진이다. 머릿속에 확 기억해놔야 돼요. 사원 또는 임원은 누굴 얘기한다? 경영진이다.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 경영진이 책임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상법상 해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조건 등록 기준이죠. 무슨 회사로서? 상법상 회사로서. 잡은 건 얼마?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들어가라 설립하라.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자, 그러면 이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되면요.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 업무가 뭐예요? 주 업무가?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이 주 업무죠? 얘 뭐 하려고 지금 개설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 예, 부동산 중개업 하려고 개설 등록하는 거죠? 이게 주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부수적인 뭐, 즉, 겸업을 할 수 있는데, 겸업이 바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저기 69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오죠? 뭐, 부동산 관리 대행,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거래에 관한 상담,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경영기법, 경영도 제공하는 거, 분양대행, 이사도업체 속에 알선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부서 취득 알선 업무가 있는데, 자,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한다? 할 수 없다. 자, 만약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14조의 규정 업무, 외 업무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요.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상대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등록 취소. 네, 앞에 상대와 그 다음에 절대 두 가지를 붙여서 등록 취소를 표현을 합니다. 절대 등록 취소는 뭐냐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네,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상대라는 개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요. 자, 요 업무 외에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없다. 자, 겸업을 제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대표자는 누구 해야 된다? 공인
중개사이어야 되고요. 자, 대표자를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예, 제외한. 자,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자,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대표자를 일단 포함하는 게 아니고 뭐다? 좀 제외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 된다. 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법인의 대표자. 왜냐? 나중에 중개법인 설립하지요. 개설 등록합니다. 계약서에 누가? 계약서에 대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로서 도장 찍어야 되고 서명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다만 아까 여러분들이 그 특수법인 배웠죠? 특수법인은 이 등록기준 자체가 일단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자,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3법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농협에 뭐예요? 조합장,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인가요? 선거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저 종합장 선거 있어요. 농협에. 그럼 이게 조합장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럼 좀 말이 좀 안 되죠. 왜? 그래서 이런 특수법인들은 이걸 일단 적용하지 않는데 특수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대표자를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경영진 기억하라 그랬죠? 이때 사원하면 무슨 사원을 의미한다? 무한만 의미한다 그랬죠? 무한만 의미하고 유한 책임사원은 해당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3분의 2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숫자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 대표자 공인중개사고 3분의 1 이상의 나머지 사원이면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있죠? 일반인들이 이 중개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네 번째는 일단 자, 뭘 받아야지만 된다 그랬어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등록 신청 일정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자, 다 받아야 돼요. 사원, 임원 다 받아야 돼요. 분사무소라는 것이 있다면 책임자까지 해서 다 받아줘야 돼요. 얘네들이 왜 실무교육을 받아요? 얘네들이 누구니까? 경영지니까 받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이건 아니건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보다 경영진이니까.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 받아라 라고 했고요. 자, 다만 얘도 똑같아요.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한다 그러면 실무교육 받지 않는 규정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뭘 갖추라? 중개사무소를 갖추라. 자, 중개사무소 갖춰줘야 돼요. 아까 여기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어디 안 돼요? 네, 가설건축물 대장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소유, 전세임대차, 사용대차 방법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자, 여기까지가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71페이지 보니까 특수법인 나오죠.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 기준을 갖추었어요. 등록 기준 갖추었으니까 등록 신청을 이제 하는 거죠. 등록 신청할 순자는 누구예요? 등록 신청할 순자? 자, 그러면 73페이지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등록 신청할 순자는 누구다? 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런데 공인중개사 부분에서 누구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73페이지 맨 꼭대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가르쳐가지고 뭐는 제외한다? 소속공개사 제외한다. 소속공개사가 누구였죠? 네,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취직한 사람이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소속된? 그것도 떠올려요. 누구에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격증 있죠?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자,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자, 취직했다는 소리, 계약공에 소속됐다. 자격증이 있다는 소리,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죠. 자, 얘는 등록 신청할 수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왜 없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이미 소속이 돼 있죠. 여기에 만약에 소속이 돼 있는데, 자, 또 등록을 한다. 여기 소속돼 있고요. 또 여기에 내 걸로 등록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중 소속이 돼요. 그래서 이중 소속은 금지됩니다. 좀 이따가 이중 소속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중 소속 자체가 뭐가 된다? 금지된다. 이중 소속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소속공개사는 그러면 만약에 소속공개사가 나 이제 직원 안 하고 사장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속에서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 뒤에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이렇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데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등록 어디에요? 관청에. 등록 관청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등록 관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어디에요? 시, 군, 구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 시는 이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요거를 잠깐 보면 자, 여기 이제 시는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그 다음에 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그 다음에 또 뭐 특별자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특별자치도가 어디예요? 네, 제주도. 공법에서 혹시 아마 그 기초 강의 때나 아니면 공법 언제 했어요? 저번 금요일날 이거 했었죠? 특광도 이런 개념들 다 한번 구분했을 거예요. 거기에 특별자치도가 어딘가 다 아마 공부를 했었죠? 자, 근데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이라는 개념이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시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예, 밑에 뭐가 있고, 서귀포시 위에 이렇게 반토막 이렇게 잘랐죠? 왜? 반토막 잘라서 밑에는 서귀포시, 위에는 제주시가 있죠. 제주도 아마 가보신 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시가 있는데 왜 이거를 특별자치도 행정시라고 구분했느냐. 자, 제주도에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방자체로 나눠진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 있죠? 근데 제주도에는 광역지자체만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을 선거로 시민이 뽑는 게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옛날에 중앙집권 할 때 그런 개념이었죠. 대통령이 누굴 임명해요? 중앙집권 할 때. 각 도지사 임명하죠. 그럼 도지사가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있는 각 시장 군수도 임명하죠. 그거와 똑같이 중간쯤 중앙집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선거로 뽑고 누구만 도지사만 선거로 뽑아요. 그래놓고 그 밑에 있는 제주시하고 그거를 갖다가 저걸 합니다. 뭡니까?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행정시라고 표현하는데, 자, 바로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 요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시에는 뭐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제가 안 써놨지만 뭐도 포함된다? 뭐도 포함된다? 자, 특별자치도에 뭐예요? 특별자치도에 행정시가 포함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보죠. 자, 여기에 시를 보면 뭐가 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좀 원주에는 일단 구가 설치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원주가 대표적인 요 구가 되지 않은 시입니다. 자, 그러면 성남시를 한번 볼까요? 성남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수원시 이런 게 있죠. 수원시를 보면 여기에는요 구가 있죠.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자, 수업 시간에 뭐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선 둘이서 지금 킥킥대고 웃는지 봅시다. 자, 일단 성남시에는 일단 성남시하고 수원시에는 뭐가 있다? 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또 인천광역시 이런 데 있죠. 자, 보죠. 성남시, 수원시와 서울시, 인천시에 보면 다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근데 성남시에는 뭐 보죠. 분당구가 있죠. 분당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수원시에는 뭐가 있죠? 예, 여러분들 팔달구를 한번 볼까요? 자, 팔달구를 보겠습니다. 이거와 서울특별시에 자, 종로구 이런 거 있고요. 인천광역시 뭐가 있어요? 부평구가 있나요? 부평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이 한번 터지면 이게 끝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거 뭐가 재밌어요? 한번 봅시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 아까부터 계속 웃던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웃는 거야? 웃는 게 한 10분 정도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나는 뭐 즐거운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네.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구는요, 요 구는 자치구가 아닌 뭐가 된다? 자, 비자치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종로구라든가 인천의 뭡니까? 또 서구라니까 서구가 나오는. 자, 부평구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치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가 있다면 구가 뭐가 된다? 등록 관청이 된다. 구가 설치되면 구가 무조건 뭐가 된다? 등록 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구가 있다면 구가 등록 관청이고 구가 없다면 뭐가? 시가 등록 관청이 된다. 자, 여기 등록 관청에 대한 개념 구분을 일단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서류들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74페이지를 보면 자, 74페이지 보니까 쭉 한번 보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들어가요. 사무소 갖추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별도로 들어가는 서류가 하나 더 있어요. 사무소 갖추는데 자,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갖추라 그랬죠. 자, 근데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랬죠. 요때는 별도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자, 사용승인 중공검사 받은 건물인데 뭐가 없다? 건축물대장이 없죠. 그러면 별도로 하나 더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집어넣는 같이 들어갑니다. 첨부해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그 다음에 외국법인. 자, 여기에 대한 서류를 잠깐 보죠. 자,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은요. 이거는 자,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넣고요. 자, 외국법인은 뭐를 더 추가로 넣냐면 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넣습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인데 자,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격 사유를 금방 확인을 합니다. 행정관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서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서류가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그 나라 국가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없다면 자 내가 그 결격서가 없다는 것을 써가지고 공증받습니다. 공증받아서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 있죠. 영사관부터 확인받은 서류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또 그것이 없다면 자 아포스티오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출하는데 이 아포스티오 확인서는요. 아포스티오 협약을 맺은 나라만이 해당돼요. 요거는 뭐냐면 자 일단 뭡니까? 자기 사실 진술서 써가지고 그것 다 공증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부터 확인받는 거 절차가 복잡하죠. 그런 복잡한 절차를 협약에 의해서 간소화시키는 절차가 바로 아포시트 협약이에요. 그래서 아포시트 협약을 맺은 나라는 아포시트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은 일단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 자,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영업소 등기를 하고 영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업소 등기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줘야지만 된다. 자, 이제 첨부 서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데, 자, 이때부터는 이제 등록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75페이지에부터 시작해서 76, 77페이지는 그럼 한번 절차를 한번 보죠. 서류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을 신청해요. 어디다가 등록 신청한다? 어디다 등록 신청?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자,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 그때 등록 신청을 할 때 돈을 주는데요. 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뭐를? 수수료를 주게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일단은 주고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일단 뭐를 확인하겠어요? 당연히 결격 사유를 일단 확인하겠죠? 자,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적합하다면 등록을 어떻게 한다? 등록 통지를 하게 돼요. 자, 등록 통지를 하는데 요거는 뭘로 한다?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서면으로다가 하는데 며칠. 자, 이제 요거는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요거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냐면 7일 이내. 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단 적합하다면 등록 통지를 하죠. 그럼 당연히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등록이 반려되죠. 취소라고 하기는 반려라고 하죠. 돌려주는 거예요, 서류 그냥. 이건 반려라고 합니다. 반려되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제 등록 통지를 딱 합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등록 통지가 됐으면 이제 등록이 된 거죠. 이때부터는 뭐가 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됐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되냐면 업무 보증 설정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업무 보증.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나중에 사고 쳤을 때 대비해서 이제 연대 보증을 설정하는 건데 업무 보증 설정해서 뭐 한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이제는 뭐를 교부해준다? 등록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자, 등록증 교부를 해준다. 자, 등록증 교부해주고 나면 뭐예요? 이제는 업무를 뭐 하면 된다? 개시하면 됩니다. 자, 업무 개시를 하면 되는데 요때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인장 등록을 하는 거죠. 자, 인장을 등록한다.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다만 인장 등록을 언제도 할 수 있냐면 등록 신청 시에도 일단 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 시에도 인장 등록을 할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인장 등록은 다시 한번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그랬죠.
자, 대략 요게 등록 절차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마 11월 달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까지는 아마 다시 한번 봤을 겁니다. 요걸 가지고 계속 써먹을 거니까 요 절차를 머릿속에다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거 되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제 과목은 언제 공부하는 거랬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자꾸 머릿속에 되뇌고 해서 수업 시간 딱 끝나면 이제는 제가 공부하지 말고 뭐 공부해야 돼요? 네, 1차 공부.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뭐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법 하라 그랬죠. 중개사법 지금 하지 마세요. 쉬운 거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뭐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쉬운 거부터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중개사법부터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고 뭐 공부하라? 공법. 공법을 공부해놔야지만 나중에 부담 없이 중개사법, 공시세법을 차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개사법 어느 정도 점수 올려놨다. 나 이제 공법 해야지. 근데 공법 나중에 보면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학원보다 유별나게 1차 합격자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1차 합격자분 오신 것도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에는 3월 달부터 온다는 분들이 많은데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와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자, 1차 합격자들은 공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1, 2차 같이 공부하시면 뭘 중심으로? 1차 과목, 무조건 1차 과목 중심으로 일단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일단 제 과목은 수업 시간에 무조건 머릿속에다가 일단 되뇌고 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파트 때는 아마 좀 살이 아마 붙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까지만 뭐 절차를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가 지금 절차 얘기한 것이 몇 페이지 쭉 되죠? 자, 이제 79페이지, 그 다음에 80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8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85페이지 보면 자, 무등록,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금지 부분 나오는데 요거 좀 쉬었다 하시죠.